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상공을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미국 것도 중국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7호입니다. 그리고 이 위성이 본 것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지하 40m 누군가 핵을 들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폭격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를 보내지도 않았죠.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은 멈췄습니다. 전쟁 없이 충돌 없이 조용히 끝났습니다. 이건 미국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핵을 막은 한국의 선택이 진짜 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해법,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태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5년을 일했고 지금은 국가위성전략분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본 것을 땅에서 이해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날 이해할 수 없는 걸 봤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오전 8시 40분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북한 북동부 산악지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기 관측이었죠. 저는 분석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산, 계곡, 작은 마을들. 25년간 수백 번 본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한 지점에서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지하 40m 지점 섭씨 15도에서 23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12도로 떨어졌어요. 3시간 만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최민규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죠. 말이 적고 숫자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치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가열, 냉각, 정지, 다시 가열. 28일 주기였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군사시설 같지 않았어요. 미사일 기지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핵시설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최민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어요. 분석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조립입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이건 완성된 시설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시설이라고요.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합참 인원 5명, 국정원 2명,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도, 그래프, 온도 변화 곡선. 손이 떨려서 포인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훈련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핵과 관련된 움직임입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북한이 만든 핵이 아닙니다. 누군가 들여온 겁니다. 박성우 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합참 전략기획본부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확신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미국은 압니까? 저는 대답했죠. 모릅니다. 우리만 봤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평온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흘 뒤 두 번째 관측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지점, 같은 패턴.
이번엔 냉각 시간이 더 길었어요. 뭔가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조립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최민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고 턱에는 무정한 수염이 자라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북한 기술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그가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냉각 패턴, 온도 유지 방식, 차폐 구조 추정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냉각 사이클이 너무 정교해요. 이건 해외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입니다. 들어와서 조립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들여온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의 균열이었죠. 누군가 규칙을 깨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국가안보실 김도현 담당관도 참석했어요. 그는 보고서를 읽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누가 넘겼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북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성우 준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럼 폭격해야죠. 지금 당장.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준장님, 폭격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소립니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눌렀어요. 폭격하면 북한은 반격합니다. 그럼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이 반도는 끝입니다. 그게 해법입니까? 김도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윤 박사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뭔지, 언제 완성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기다리면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남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가 됩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미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리랑 7호 총괄 엔지니어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위성 얼마나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고 있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결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보 공유 요청이었습니다. 북한 관련 위성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손이 떨렸어요. 김도현 담당관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더니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내는 순간 판단권은 넘어갑니다. 그들은 기다리라고 할 겁니다. 더 지켜보자고 할 거예요. 그 사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거절하면 마찰이 생깁니다.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어요. 동맹이란 게 그렇죠. 함께 가되 누가 앞서느냐가 문제입니다.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외교부 사람들도 왔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신뢰에 금이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시설은 완성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잃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주도권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박성우 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윤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하늘인데 왜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제 편을 들 줄은 몰랐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김도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에게 통보만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판단했고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과도 우리가 만들겠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선례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선례는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의 통보는 하되 판단은 한국이 먼저 한다. 정보는 공유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내린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무거웠어요. 이제 책임은 우리 몫이었으니까요. 실패하면 모든 게 제 책임이었습니다. 이선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위성 관측을 이틀에 한 번으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저는 대답했죠. 매우 급합니다. 우리만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성은 대한민국의 눈입니다. 제대로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걸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세 번째 관측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온도가 안정됐어요. 지하시설의 활동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조립이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었죠. 저는 최민규를 불렀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그가 계산을 마치고 말했어요. 2주에서 3주 사이입니다. 그 안에 완성됩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회의실에서 박성우 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는 붉은 펜으로 지점을 표시하며 말했어요. 특수부대 투입이 가능합니다. 은밀하게 들어가서 파괴하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장님, 그건 영화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북한 내부 40m 지하시설에 부대를 넣는다고요? 들어가는 순간 발각됩니다. 그럼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폭격입니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40m를 뚫으려면 벙커버스터급 폭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북한은 반격하고 우리는 전쟁에 휘말립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요. 김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윤 박사 대안이 뭡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핵을 파괴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작동 못하게 만드는 게 답입니다. 폭격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저는 최민규를 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였어요. 최민규가 설명했습니다. 핵시설은 전력과 냉각이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끊기면 조립은 멈춥니다. 우리는 위성으로 전력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상 센서로 냉각수 흐름도 파악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중위성을 동원합니다.
아리랑만이 아니라 민간 위성도 활용합니다. 6개월치 패턴을 분석해서 전력 공급 루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단합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박성우가 반박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김도현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0%입니다. 하지만 폭격의 성공 확률도 비슷합니다. 차이는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덧붙였어요. 핵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해법입니다. 그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박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윤 박사, 이번엔 당신 방식대로 해봅시다.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당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70%. 낮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확신하기엔 부족했죠.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이틀 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따로 붙이지 않았어요. 조용히 진행되는 일에 이름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분석실에 상주했습니다. 최민규와 이선미 그리고 5명의 분석관이 함께였죠.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리랑 7호가 첫 번째 정밀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시설 주변 반경 10km를 세밀하게 스캔했어요. 전력선, 도로, 건물, 차량 이동 경로.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선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력선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마을로, 하나는 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게 메인 라인입니다. 확신했어요. 최민규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전력 소비 패턴, 피크 타임, 전압 변화. 그는 3일 동안 데이터를 모았어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어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전력 소비가 급증합니다. 냉각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차단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력망은 불안정합니다. 순간 과부하가 자주 발생하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전력 수요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럼 메인 라인이 과부하로 끊깁니다. 자연스럽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수요를 높입니까? 최민규가 미소 지었어요. 드물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통신 혼선입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 신호를 보내서 인근 시설들이 동시에 가동되게 만듭니다. 그럼 전력망은 감당 못합니다. 무너져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칼을 뺏지 않고 손을 얼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말했죠. 정확합니다. 칼을 뺏지 마십시오. 손이 얼어붙게 만드십시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신호가 전송됐어요. 분석실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북한 내부 통신망에 혼선이 생겼어요. 인근 공장 3곳이 동시에 가동됐죠. 전력 소비가 치솟았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12시 15분 메인 라인이 끊겼습니다. 아리랑 7호가 포착했어요. 지하시설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냉각이 멈춘 겁니다. 이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사흘 뒤 두 번째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방식이었어요. 이번엔 4시간 동안 전력이 끊겼습니다. 지하시설의 온도는 섭씨 35도까지 올라갔죠. 조립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어요. 김도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복구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끊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걸요. 박성우 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드물게 웃고 있었어요. 윤 박사 인정합니다. 이 방법 전쟁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밝았어요. 전쟁 없이 지켜낸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총 5번의 전력 차단이 이루어졌어요. 북한 내부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작전이었죠. 침묵 속의 승리였어요. 최민규가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지하시설 활동이 70% 감소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조립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핵심 부품이 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쏘지 못하는 핵은 이미 끝난 핵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쏘지 못하는 핵. 그게 우리가 만든 결과였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청와대에서 최종 보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가안보실 전체 회의였어요. 저는 김도현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이 앉아 있었죠. 무거운 공기였어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위성 사진, 온도 변화 그래프, 전력 차단 기록. 모든 과정을 설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용히 듣던 한 사람이 물었어요.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통보는 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반발은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공했으니까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이 작전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선례입니다. 우리가 만든 역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진짜 주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권.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서가 작성됐습니다. 최종 결정 보고서였죠. 첫 페이지 상단에 한 줄이 적혔습니다. 결정 주체 대한민국.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성우 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윤 박사, 이번엔 내 판단이 맞았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장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 솔직히 믿지 않았어. 하지만 결과를 봤소. 전쟁 없이 막았소. 이게 진짜 실력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감정이 북받쳤어요. 이선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끝났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위성은 보여주기용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지기 위해 만든 거였죠.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윤 박사님, 그 말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가 지킨 거라는 걸요. 우리 손으로요. 3주가 지났습니다. 아리랑 7호의 관측은 계속됐어요. 지하시설의 여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활동이 멈췄다는 뜻이었죠. 최민규가 최종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동 징후 없습니다. 복구 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봉인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어요.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전력이 끊기고 냉각이 실패하고 조립이 중단됐다. 하지만 누가 했는지는 몰랐겠죠. 그게 우리가 원한 거였어요. 국제사회도 조용했습니다. CNN도 BBC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폭격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위협이 조용히 사라졌을 뿐이었죠.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김도현이 전화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평가 보고서가 왔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한국은 이 사안을 군사 충돌 없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전환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접근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감소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도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죠. 이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 리스크가 아니다. 한국이 통제하는 변수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통제하는 변수.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우 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그가 말했죠. 윤 박사 이번 일로 배웠소. 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장님, 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쏘는 힘이 아니라 막는 힘,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증명한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드물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선미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다음엔 뭡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위성 앞으로도 계속 하늘을 통과할 겁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확실하게요. 한 달 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석실은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새로운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혼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걸요. 전쟁 없이도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그 평온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키고 있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분석실, 모니터, 위성 데이터.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죠.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때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남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강한 나라는 미사일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했어요. 최민규가 새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북한 지하시설 여전히 활동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이선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리랑 7호 정상 작동 중. 오늘도 우리 하늘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김도현 담당관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윤 박사 그때 선택 덕분에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겁니다. 혼자선 불가능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당신이었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박성우 준장이 퇴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갔어요. 그는 민간인 복장이었습니다. 어색해 보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윤 박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소.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았소. 적을 이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답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줬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어렵다는 걸요.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준장님 과찬이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건 명확합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전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길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리랑 7호가 어딘가에서 같은 궤도로 하늘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책임있게 아무 말 없이 이 땅을 지키고 있었죠.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책임질 준비가 돼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폭격도 전쟁도 없이 위협을 막아냈죠. 조용히 정확하게 책임있게. 지금도 아리랑 7호는 하루 수차례 같은 궤도로 북한 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 땅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혼자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결과를 만드는 나라. 그게 진짜 강국 아닙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